저는 2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36살의 이혼녀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시작한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모두 8년이었고 다 끝난 지금에 와서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행복한 기억보다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들은 이혼하고 나면 그래도 가끔 전 남편 생각도 나고 결혼했을 때 좋았던 기억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잊어서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된다던데. 저는 전혀 아니고 그 자식이랑 시댁 인간들 때문에 학을 떼어서 앞으로도 영원히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결혼하기 전으로 돌리고 싶고 아예 그 인간들이 제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결혼해서 8년 동안 살고 이혼하는 데 있어서 제 잘못이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 밥그릇을 제대로 못 챙기고 할 말도 못한 제가 바보 같았었죠. 이렇게 이혼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계속 후회하고 악몽을 꾸고 살 거라면 차라리 그때 속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고 시댁 집구석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올 걸. 그거 하나를 못한 것이 제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어요. 저를 얼마나 바보 등신 호구로 알았으면 최근에도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해대면서 저를 다시 지옥으로 돌아오라며 되도 않는 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 하나하나 얼굴만 떠올려도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일어날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인간들이 지금에 와서 천벌을 받고 있구나 생각도 들고 기분이 요상하더라고요. 퇴근하고 혼자 집에 들어 앉아서 술 한잔하고 있으면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가 시댁 인간들이 지금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을 모습 상상하면 금방 또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남이 보면 저보고 제정신 아니라 할 것 같아요. 정확한 친정 집안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고 지루해서 좀 그렇고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친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저는 항상 부족한 점이 많은 모자란 자식이었고 사춘기 시절에도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말 잘 듣는 오빠랑 너무 많은 비교를 당하기도 했고 제가 두 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바람에 항상 집안에서 없는 자식 취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라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에서 내쫓지 않으시고 밥 주고 재워주고 학교까지 보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갈등의 골은 점점 심해져서 20살이 되던 해에 돈 500만 원을 받고 저는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찾지 않았고 부모님도 연락해온 적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가장 친한 친구들 몇 명 빼곤 알지 못하는데 사실 그 누구라도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못난 사람인 건 맞았지만 부모님 두 분 중에 특히 아빠가 제게 큰 잘못을 했고 저도 어떤 사건 뒤로 좋은 딸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저는 20살이 된 이후로는 독립해서 직접 생활비를 벌면서 혼자 살았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부터 공장을 거쳐 자격증 따고 회사를 다니다가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 가족이라는 것에 좋은 기억이 전혀 없다 보니 그냥 계속 혼자 살고 혼자 늙을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은 저보다 6살 많은 같은 회사의 생산직 대리였고 관심을 보이는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계속 호의를 보여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사귀고 100일이 좀 지났을 때 술 한잔 하면서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요. 애초에 당신 부모님이 나같이 복잡한 사정이 있는 여자를 마음에 들어할 리 없으니까 결혼 생각은 하지도 말고 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나 하다가 언제라도 좋은 여자 만나면 헤어지자고 했어요. 도저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 자신이 없다고 했더니 이 남자는 본인이 자신이 있다면서 한 번만 자길 믿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남자도 아버지가 안 계시는 편모 가정이었고 일남 이녀 집안의 둘째였습니다. 시집가서 살고 있는 누나 하나, 그리고 저보다 1살 많은 여동생도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각오와는 달리 정식으로 만남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그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어머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님과 막내 신우와 함께 남편이랑 셋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남자에게 시집가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커다란 착각에 빠졌습니다.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산 지 오래라 제 주변에는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도 없었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른 채 남편과 시부모님이 정하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댁도 별로 돈이 없었고 남편도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오래된 낡은 빌라에 대출까지 받아서 신혼집을 구했고 혼수부터 예단까지 제가 결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사오라는 대로 다 맞춰서 결혼을 했죠. 저 혼자 살면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었고 모아놓은 돈은 좀 있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는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결혼식의 신부 측은 제 고등학교 친구들 몇 명과 회사에서 친한 동료들 뿐이었어요. 사실 제 사정도 있어서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하나를 뽑아보자면 신혼 완전 초기 시절에 같이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손잡고 길거리를 걷는 일 정도가 있겠네요. 그땐 같은 집에서 출근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퇴근해서도 항상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마냥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엄청 미워하거나 괴롭히진 않았는데 우리 결혼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그 집안에서 시부모님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남편과 저뿐이었습니다. 첫째 신우는 시집가서 다른 지역에서 살았고 막내 신우는 자기 앞가림이나 하면 다행이었죠.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는 생활비조차 해결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 어머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거의 우리 부부가 다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시집가서 살고 있는 큰 신우는 돈 이야기만 하면 자기도 외벌이 살림에 애까지 키우느라 죽겠다는 소리를 먼저 하고 막내 신우는 그 당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맞벌이하며 살고 있는 남편과 제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면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죠. 둘 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와중에 우리 먹고 생활하고 어머님 병원비 생활비로 상당한 돈이 매달 빠져나가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팍팍했습니다. 워낙 그때그때 달라서 딱 얼마라고 대중이 없긴 한데 보통 별일 없이 기본 생활비만 드릴 때는 120만 원에서 150 정도를 드렸고 그 와중에 어머님이 병원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 300만 원 정도는 우습게 넘어갔습니다. 언젠간 집도 사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눈앞에 닥친 현실이 힘드니 그런 미래의 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살면 살수록 더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살 때는 가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 떨면서 커피도 한 잔씩 마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런데 소소하게 쓸 돈도 없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주변에서 자기가 사주겠다고 해도 얻어먹을 염치가 생기질 않았어요. 얻어먹으면 언제 한 번은 제가 사야 하는데 그 돈조차 쓸 생각하니 무서워졌어요. 덕분에 결혼하고 난 뒤로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소리까지 들었고 남편과 악착같이 아끼면서 살았어요. 그래야 매달 적자 안 보고 간신히 얼마라도 남겨서 저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끼고 돈을 모으는 것은 하다 보면 몸이 적응되더라고요. 당시에는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느꼈고 돈 모으고 통장에 숫자 올라가는 것에 중독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변해갔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저와 남편을 욕하고 멀쩡하던 인간관계도 점점 사라져갔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게 궁상 떨고 민폐 끼치는 줄도 모르고 돈 한 푼 한 푼이 아까워서 벌벌 떨며 살았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8년 동안 그렇게 결혼 생활했는데 살다 보니 돈은 점점 모이더라고요. 처음엔 대출받아서 빌라 전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대출도 다 갚고 아파트에서 전세 살다가 또다시 대출을 크게 받아서 기어코 내 집까지 마련할 수 있었죠. 시부모 병원비에 매달 용돈까지 드리면서 정말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살고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해보니 제가 아이를 키우기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깨달았고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 집안 형편상 아이 가지는 건 진작 포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결혼 생활에서 제가 한 선택 중에 유일하게 잘한 선택이라 생각이 드네요. 집을 사는 데까진 결혼하고 6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날려버릴 때까지는 고작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출금 갚아가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엔 막내 신우가 제 인생을 갉아먹었어요. 신우가 결혼한다고 만나던 남자가 있는데 직업도 불분명하고 제가 봤을 땐 당초에 그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좋다는데 제가 옆에서 뭐라 할 위치도 아니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불과 6개월 사이에 각종 핸드폰 소액 결제, 카드론 신용대출부터 대부업체까지 신우의 명의로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려서 그걸 들고 남자가 도망갔어요. 결혼해서 같이 장사하면서 살자 했다는데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왜 그런 놈한테 사기꾼에게 잘도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신우가 대출받은 원금은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대부업체에서 보증 서준 것도 있고 신우가 어떻게든 자기가 알아서 해보려고 저와 남편에게 꽁꽁 숨기는 사이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거의 5천만 원이 다 된 상태에서야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울면서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신우는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몇 달 정도 하는 일만 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빚을 갚을 돈이 없었어요. 이자만 갚기에도 힘들고 당장 그런 목돈을 가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희도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만큼 받은 상황이었고 어떻게 하질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전셋집을 내놓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겠다 하더라고요. 남은 차액으로 신우빚을 갚아주시겠다 하는데 어머님 사시는 집을 빼서 그 돈 갚고 나면 전세는커녕 월세로 살아야 할 상황이었죠. 어머님 스스로 생활비도 감당 못하는데 살던 집을 월세로 돌리면 그 월세까지 저희가 감당해야 하잖아요. 결국 그 빚은 우리가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갚아줬고 저희 부부는 다시 예전에 살던 곳과 비슷한 빌라의 전세를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신우의 빚을 전부 갚으려면 이래저래 6천 정도의 현금이 필요했었는데 당시 저희가 살던 집으로 그만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순 없었거든요. 괜찮아. 금방 또 돈 모으면 돼. 남들은 억대빚 지고도 몇 년 만에 일어나더라. 남편은 아무 일 아니라고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된다 하는데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처음 집 팔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집안일이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 만에 내 집에서 쫓겨나 빌라로 이사를 하고 나니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았을까 싶었습니다. 20대 나이에 결혼해서 30대 중반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시 결혼 생활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습니다. 형편이 다시 어려워지니 스트레스도 점점 심해졌고 남편과 아주 작은 일로도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일이 늘어났어요. 심할 때는 욕도 하고 소리 지르며 싸우는 날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이 가족이라면 서로 이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하다 하더라고요. 야, 너가 가족이 없으니까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가족이 먼저지. 돈이 더 중요하냐? 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몇 날 며칠 신우 문제로 남편이랑 싸우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어느 날 작은 신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더니 다짜고짜 자기네 집안 불행이 제가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언니 오고 나서 우리 집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맞잖아요. 오빠랑 엄마랑 다 같이 살 때가 좋았었는데. 시어머니 아프기 시작한 것도 제가 시집 오자마자 시작됐고 본인도 원래대로면 그런 사기꾼 만나지 않았을 텐데 저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 1년 동안은 거의 지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뭔 놈의 인간들이 그렇게 가족 단합력이 좋은지 시어머니부터 큰 신우 작은 신우까지 집안이 똘똘 뭉쳐서 저를 죽이네 살리네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를 지켜줘야 할 남편이란 놈은 남의 일처럼 신우와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우리 집안까지 쳐들어와서 제 욕을 하고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 아프다고 병원 가야 한다고 하면 신우들은 전부 나 몰라라 하고 남편은 저보고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오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욕할 땐 언제고 내가 왜 당신 엄마 모시고 병원을 가야 하냐고 할 때마다 남편도 화를 내며 발끈하고 소리 지르고 악에 받쳐 싸우게 되었어요. 진짜 이렇게 살면 내 인생 낭비하는 기분이고 결혼 생활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1년 조금 안 되게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버티다가 남편에게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내 몫의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웃기고 있네. 나가고 싶으면 너 혼자 알아서 나가. 남편은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사처럼 너 줄 돈이 어디 있냐고 나가고 싶으면 몸만 빠져나가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 없이 계속 돈 벌었고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도 다 써버렸는데 이제 와서 저보고 몸만 나가라고 하면 그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이혼 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은 신우들이 또다시 집에 찾아와서 어떻게 감히 뻔뻔하게 돈 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욕을 하고 싸웠고 특히 작은 신우는 무기까지 들고 와서 저를 때릴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큰 신우를 밀친 후에 머리를 움켜잡아 뽑아버렸고 작은 신우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놓고 위에 올라타서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싸워본 건 처음인데 저도 제가 그렇게 잘 싸울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엔 일방적으로 제가 때리고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란 놈이 다가와서 신우가 아니라 저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 길로 집을 빠져나갔고 작은 원룸 하나 구해서 일단 거기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자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남편과 신우들을 모조리 싹 다 고소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똘똘 뭉쳐있을 때 제 편 들어주는 사람은 오직 변호사 하나뿐이었어요. 2달 동안 싸우고 난리 피우고 죽이네 살리네 협박까지 당하는 와중에 변호사 말만 믿고 끝까지 버텼더니 결국 3달 만에 이혼에 협의할 수 있었고 그때 부부의 남은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 인간들이랑 길을 걷다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서 아예 회사까지 그만두고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없고 먹여 살릴 자식도 없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게 벌써 2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가끔 한 번씩 전 남편이 술 먹고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도 나랑 살 때가 좋았다고 자기 엄마가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데 제가 굳이 남편 번호를 차단하지 않고 살려놨던 건 그렇게 남편이 후회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정상은 아닌 게 맞긴 하죠. 물론 이제 와서 다시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남편에게 이사한 지역이 어딘지 한 번도 알려준 적 없습니다. 혼자 지내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제게 접근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전부 거절했어요. 이젠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제겐 끔찍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 또다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는 전 시어머니가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이제 혼자서는 거동도 못하셔. 동생은 엄마랑 싸우고 같이 살기 싫다면서 얼마 전부터 집 나갔고. 진짜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아는데 너가 다시 우리 집에 돌아오면 안 될까? 우리 그때는 정말 좋았잖아. 어머님이 요양병원엔 절대 안 들어간다 하시고 집에 혼자 두기엔 불안한데 어머님이 그 사이에 치매 기운까지 생겼는지 이혼한 줄도 모르고 저만 부르고 저만 찾는다고 하네요. 신우까지 자기 엄마 돌보기 싫어서 도망쳤는데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너희 식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이야기했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펑펑 울면서 불쌍한 자기 엄마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며 앞으로 길어야 1년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와서 간호를 해달라네요. 저는 뻔뻔한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대체 저 집안 사람들의 뇌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질 정도였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는 이혼한 남남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냐고. 내가 그동안 당신하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줬더니 우리가 언젠간 다시 합치기라도 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이런 말 할 거면 다신 제게 전화하지 말라고 차단하겠다고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전 남편이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젠 내가 저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드디어 천벌을 받는구나 싶었고 내가 받은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고 지냈다가는 끝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 전 남편 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장문의 문자가 오길래 처음엔 광고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살펴보니 막내 신우였어요. 자기가 다 잘못했고 엄마가 위독하신데 누워서 아들딸도 아닌 제 이름만 부르고 며느리만 찾는다면서 딱 한 번만 얼굴 비춰줄 수 없냐며 구구절절하게 글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때 버릇없게 굴어서 미안하고 자기도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며 우리끼리 있었던 나쁜 감정은 다 잊고 집에 와서 엄마 좀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웃기던지. 당신들 이제야 천벌받는 거라고 더 고생해봐야 한다고 답장을 보내려다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서 그냥 답장 없이 신호 번호를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저를 영영 찾지 못하게 멀리 떨어지길 정말 잘했다 싶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동네가 제게는 더 마음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제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요. 신경 써야 할 사람도 없고 제 얼굴만 보면 돈 달라고 하는 사람도 이젠 없습니다. 전 지금 생활에 정말 만족하고 있고 그 집안 식구들이 벌받는 모습 보니까 솔직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대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중반의 여자이고 우리 남편은 50대 초반입니다. 남편이 작년 가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경과가 좋지 않았어요.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서 추가로 재검진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일단 정밀검진 받고 결과 나오는 날 다시 보자고 해서 그날은 남편과 함께 찾아갔어요.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씩이 있는데 그때는 아이들 걱정할까봐 애들한테는 이야기도 못했네요. 남편은 괜찮을 거라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별일이 있겠냐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그래도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고 사내 평가도 좋아서 이제껏 승진도 잘하고 여러 번의 어려운 위기도 넘겨가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꿈인 지점장이 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접대도 하고 인맥 관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죠. 남편은 평소에도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무리를 하다 보니 부쩍 몸이 무거운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냥 나이 먹고 무리해서 일을 한 데다 살까지 찌는 바람에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건강검진 결과까지 좋지 않아서 저로서는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정밀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 남편은 혼자 병원에 가겠다면서 저보고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왠지 불안한 마음에 저도 같이 따라갔어요. 무슨 검사 결과 듣는데 보호자처럼 따라가야겠어? 어차피 별일 없을 거니까 혼자 갔다 와도 돼. 당신이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다니까? 남편이 괜찮다고 이렇게 제가 호들갑을 떨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다고 했지만 왠지 남편을 혼자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어쩜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건지. 병원에서 폐암사기라는 진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저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뒤에 서서 듣고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바람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큰 충격에 현실 감각이 사라진 건지 그대로 미동도 없이 의자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끝까지 들었어요. 자세히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이미 다른 쪽 장기로 전이가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수술을 하더라도 완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답답하고 가슴이 옥죄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소처럼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온 남편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우리 남편에게 일어나는 건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아마도 원인은 남편의 흡연이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담배를 하루 한 갑을 피우던 남편인데 그래도 요즘 몇 년 동안 건강 생각한다면서 담배를 많이 줄이긴 줄였어요. 그래도 몸에 워낙 쌓여있는 게 많아서 어쩔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잔소리를 해서 담배를 끊게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말리지 않아서 남편이 아픈 것 같아 괜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수술도 소용없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거죠? 남편은 마치 영화에서처럼 몇 개월 남은 거냐고 의사에게 물었고 의사는 지금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수밖에 없고 전이가 되어 있으니 수술은 큰 의미가 없대요. 일단 다니던 직장이 있으면 정리하고 항암 치료부터 시작하자는 말을 하셨고 남편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관리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단은 가족들 먼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표적 항암 치료 경과가 좋으면 의외로 건강히 오래 사는 분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길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항암 치료 시작을 위해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체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만큼 제게는 힘든 시간이었고 남편이 가장 아프고 괴롭겠지만 저와 아이들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가장 많이 노력하고 우리 가족 모두 힘을 모았지만 안타깝게도 표적 항암 치료의 성과는 그다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몇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의 몸은 빠르게 쇠약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항암 치료는 생명력만 갉아먹을 뿐 큰 의미가 없으니 요양병원 같은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에 남편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24시간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다 구해다 먹이고 전국을 돌며 산삼도 몇 뿌리를 구해다 먹였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뉴스를 보면서 사이비 종교의 전 재산을 가져다 주는 걸 보면 정말 사람들이 바보 같고 멍청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내 남편이 이렇게 되니까 누군가 남편 병을 낫게만 해준다면 그까짓 돈 다 가져가라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여보,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그만하자. 나도 더 이상 쓸데없는 희망 갖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애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어. 어느 순간 남편이 이제 다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대학 뒷바라지 해야 하고 돈 들어갈 일이 한참인데 이제는 자기가 떠난 다음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남편에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 암 선고 받았던 날부터 제 마음속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남편이 곧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여야만 할 때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남편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는다지만 아직 나이가 50대밖에 안 됐고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내 남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지 않으면 정신줄을 잡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도 있고 저도 언제까지 남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고 애써 밝은 척 웃으며 지냈어요. 남편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울하게 보내기 싫다면서 예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와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는 다들 너무 힘들지만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아직까지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저희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고 외동아들인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눈앞에서 죽을 병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으니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으셨겠죠?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같이 힘들었어요. 예전부터 제게 살가운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이유 없이 못살게 굴거나 괴롭힌 적은 없는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다만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남편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면 좋아하시고 그걸 보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너가 대체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길래 내 아들이 암에 걸리게 해? 너 같은 것한테 내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차라리 너가 대신 가라. 너가 대신 가. 제가 남편 뒷바라지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대신 저보고 죽으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조금 화가 나긴 했지만 저도 부모로서 자식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면 기분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니 오죽하면 그렇겠나 싶어서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점점 소름 끼치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십니다. 아마도 남편 아픈 뒤로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지시면서 치매가 생기셨다고 밖엔 생각되지 않는데 이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워요. 남편이 시한부 판정받은 초기에는 저를 많이 원망하셨고 퇴원하고 집에서 살고 있는 지금은 어머님께서 간병을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요즘은 저를 원망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고 남편 간병 같이 하면서 옆에서 간병하는 사람이 원래 더 힘든 법이다. 네가 더 잘 먹어야지. 라는 말씀하시면서 보약도 지어다 주신 적이 있어요. 저도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건강 회복하고 일어나길 바라고 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희망이 없는 이 상황을 붙들고 있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으십니다. 자기 친구분께 들었다면서 지방 어디에 가면 암 고치는 한의사가 있다면서 거기 가서 진료도 받게 하시고 대체 어디서 났는지 모를 비싼 약과 건강보조제를 끊임없이 사다가 남편에게 먹이세요. 남편이 이제 그만뒀다고 해도 절대 포기 안 하시고 어머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시는 느낌입니다. 용하다는 무당한테 병을 치료한다는 부적도 받아오고 아예 우리 집 거실에서 구슬한다고 하시는 걸 저와 남편이 간신히 뜯어말렸네요. 물론 남편도 그런 어머님의 절박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다 주신 약들은 열심히 챙겨 먹었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자주 하세요. 어느 날 문득 혼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제게 오시더니 어머님께서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저랑 남편은 정말 천생연분이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죽으면 남아있는 한이 많아서 성불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된다면서 저랑 남편이 같이 가야 죽어서도 영혼 결혼식을 다시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부부가 저승에서도 같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다 또다시 인연으로 환생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너무 소름 돋는 이야기였지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현실성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넘어갔는데 그 뒤로 저 혼자 있을 때는 어머님이 제 옆으로 오셔서 항상 그 소리를 하세요. 원래 윤회라는 것이 있잖니? 너희들이 전생에도 부부였다 하더라고. 이번 생도 똑같이 삶을 마감해야 다음 생에도 부부로 태어날 수 있어. 내가 하는 말 명심해야 돼. 저희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같이 무덤에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를 하십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되도 않는 말을 듣고 오신 거냐고 지금 저보고 남편 따라 같이 죽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정말 용한 무당을 알고 있는데 남편 몰래 저랑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듣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보고 남편이랑 같이 땅에 들어가라니 진짜 시어머니만 아니면 바로 경찰에 신고라도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만약에 남편과 제가 다 세상 떠나버리면 남은 우리 애들은 어쩌냐고 했더니 애들은 걱정 말래요. 나만 믿어. 내가 너희 애들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줄 테니까. 애들만 아니었으면 나도 이번 기회에 우리 아들 따라서 같이 갔을 거야. 누구 하나는 남아서 애들을 키워야지. 어머님이 우리 아이들 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키워줄 거고 그러고 나면 어머님도 우리 따라서 올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더는 듣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저보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하네요. 너 혹시 재혼하려고 그러냐?
내 아들 떠나고 나면 보험금 받아서 다른 남자 만나려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화를 내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고 처음엔 어느 정도 농담처럼 하시는 말인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무서울 지경이에요. 안 그래도 집안이 뒤숭숭하고 머리 아픈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애써 무시하고 남편 병간호와 애들 케어하면서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주말에 혼자 나가서 또 그 무당을 만나고 오시더니 제게 하얀 명주 실타래를 한 뭉치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 안에 부적이 들어있다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꼭 몸에 지니고 있으라십니다. 애군을 막는다나 어쩐다나 횡설수설하시고는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요즘 어머님 행동이 찝찝하기도 해서 그냥 안방 서랍에 처박아뒀는데 이틀 전에 남편 이불과 베개 피를 벗겨서 세탁해 주려는데 베개 피 안쪽에서 제게 줬던 것과 동일한 하얀 실타래가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너무 소름 끼쳐서 바로 2개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렸어요. 제가 이런 쪽으론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보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은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말라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어머님 진짜 무섭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때 제게 했던 말은 지금 당장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비위를 맞춰주는 척하다가 나중에 자기 떠나고 나면 어머님과 인연 끊고 아이들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살으래요. 자기 엄마 노후 준비는 알아서 하실 정도 되니까 저는 남편이 떠나고 나면 어머님과 피도 안 섞인 남이니 굳이 어머님 대접하고 모실 필요도 없답니다.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 가족들끼리 하루하루가 제게는 소중한데 어머님 때문에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 돋습니다. 친정에 이야기하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을 못했고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뭔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애들 데리고 빨리 도망가래요. 근데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제가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가끔 밤중에 인기척이 들어서 일어나 보면 시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거실에서 자꾸 뭔가를 하고 계세요. 최근에 남편 몸이 많이 안 좋게 된 이후로는 거의 우리 집에서 사시다시피 하는 중이거든요. 어머님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겠고 얼마 전에는 둘째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거실에서 어머님과 마주쳤는데 엄청 무서운 표정 지으시면서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 하셔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하루하루 수척해지고 너무 슬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옆에서 저러시니까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한 집에서 같이 사니까 더 무섭고 불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 같아선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은데 아픈 남편을 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분간 아이들이라도 친정에 보내야 하는 건지 괜히 여러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아니고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남편을 잘 보내줬고 남편의 말대로 어머님과 인연을 끊고 살려고요. 미리 친정 근처에 전셋집도 얻어서 아이들은 이미 학교까지 전학을 마쳤습니다. 어머님한테는 어디로 이사 가는지 주소도 알려드리지 않았고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연락처도 차단해버리고 아이들 다 크기 전까지는 찾아뵈는 일도 없을 거예요.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무당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보고 같이 무덤 들어가라는 헛소리도 그렇고 알고 보니 어머님이 가져다 준 돈이 웬만한 자동차 한 대 값은 되더라고요. 피해자도 저희 말고 여러 명이라 제가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도 줄지어 고소를 이어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알아서 처벌받게 할 것이고 어머님은 별개의 문제죠.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어머님이 제게 했던 말 한마디나 저를 보는 눈빛 하나까지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앞으로 영원히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할머니가 너무 무섭다고 말하고 이대로 그냥 남처럼 연락 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떠난 남편이 원하는 일이기도 했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단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해 있는 중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섭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대로 이혼하고 영원히 시댁과 남편에게서 격리를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라도 구할 수 있을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이 지났고 2살 된 아들을 두고 있어요. 남편은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로 시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한 번도 얼굴조차 본 적 없고 남편도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은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간다 하더라고요. 이미 재혼하셔서 새 가정에서 자식들이랑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제 와서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남편이 유치원 다니기도 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시어머니가 혼자 벌어 남편을 키워내셨어요. 예전에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기 힘들었고 더군다나 양육비는 완전 언감생심이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힘들게 살다 보니 남편도 본인 엄마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각별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효심 깊고 착한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남들은 효자 만나는 거 아니라고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 자기 부모한테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생 함께 살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한테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가족에게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엄마랑 같이 여행도 다녔고 이미 국내 여행은 제주도부터 울릉도까지 안 다녀본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당시에는 매력으로 느껴졌고 이런 가정적인 사람과 결혼하면 참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연애를 그리 길게 하지 않았는데 남편과 결혼을 빨리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한 분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 저를 싫어하고 결혼을 반대하진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 인상이 아주 좋으셨어요. 아들이랑 둘이 사느라 조금 적적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다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실제로 저한테 정말 잘해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과 신혼 초기에는 저희 시어머니의 이상한 점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정말 가깝고 좋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웬만한 딸과 엄마 사이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남편의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빈자리를 엄마와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을 텐데 남들보다 훨씬 더 각별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 저희 결혼할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어머님 댁 근처에 얻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도 특별히 제가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둘이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갑자기 어머님 혼자 남겨지게 될 거라 걱정이었겠죠. 아무튼 가까이 살다 보니 시어머니 간섭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크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올까 말까 하는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반찬 가져다 주러 오셨다가 자리에 앉지도 않고 5분 만에 가버리셨어요. 오히려 제가 좀 앉아 계시다가 저녁같이 드시자 해도 신혼집에 불편해서 못 있겠다고 하시더니 다음에 밖에서 먹자 하시고 절대 오래 계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시지 않는 대신 남편이 퇴근길에 어머님 댁에 자주 들러서 얼굴도 보고 가끔은 저녁도 어머님이랑 둘이서 같이 먹고 왔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오늘 저녁 당신 혼자 먹어야 할 것 같아. 나 퇴근하면 엄마랑 백화점 갔다가 저녁 같이 먹고 들어가려고. 이제 날도 풀렸는데 엄마 봄옷 좀 사드려야겠어. 누군가는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저한테 대신 연락을 하라느니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제가 신경 안 써도 남편이 알아서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 있겠나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2년 정도는 정말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고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목소리 한번 높여본 적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작년 초에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어머님이 집안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난다고 엄청 기뻐하셨어요.
저 임신한 뒤로는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시면서 오늘은 상태가 어떠냐 물어보시고 임산부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를 정말 살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특히 만삭이 되어 출산휴가를 내고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님이 거의 매일 오셔서 불편한 건 없는지 살피며 움직이기 힘든 저를 대신해 집안일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자주 오셨지만 의외로 불편한 건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제게 잘해주시니까 저도 좋았죠. 남들은 시댁이랑 가까이 살면 고부 갈등에 힘들다고 하는데 저와 어머니는 그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에 제가 아이 낳고 그 뒤로 시어머니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 들어갈 때도 시어머니께서 괜히 그런데 가지 말고 자기 집에서 산후조리하면 어머님이 애도 봐주고 저를 다 챙겨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댁에 있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수발을 받아가며 쉴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집요하게 집으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뭐하러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조리원을 들어가? 그냥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밥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다 해줄게. 그 돈 환불받아서 너 가방이라도 하나 사라. 뭐? 이제 와서 환불 안 된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니? 어차피 이미 결제해놓고 환불이 되는 상황도 아니라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긴 했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끝까지 고집 부리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대체 왜 저러실까 하는 의문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보통 귀찮아서라도 며느리 산후조리를 시어머니가 안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우리 친정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걸 대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냥 제 돈 주고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남한테 맡기라고 하실 정도였는데 어머님이 저를 데려다가 뭘 어쩌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돌아왔을 때도 시어머니가 그날 바로 집으로 오셔서 손주를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우리 정연이 보고 싶어서 2주 동안 잠도 못 자고 혼났다. 거긴 왜 면회를 마음대로 못하니? 우리 똥강아지 할머니한테 한번 안겨보자. 처음에 조리원 들어갔을 때 어머님이 매일 찾아오겠다고 하시길래 요즘 방역 문제도 그렇고 아이 아빠만 면회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본 걸 만회라도 하시려는 것처럼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같이 외출을 하면서도 밖에서 보는 아이들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조금 이상하다 생각해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원래 저렇게 아이를 좋아하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본인 말고 다른 아이들한테 관심을 보이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아들이니까 당연히 어머님이 아끼고 사랑했지만 손자에게까지 저렇게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안고 바닥에 내려놓지도 않을 정도로 좋아하실 줄은 남편도 몰랐대요. 어머님이 집에 한번 오시면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저희 애를 끌어안고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세요. 오죽하면 보다 못해서 제가 어머님 허리 아프고 힘드실 텐데 아이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려도 괜찮다면서 극구 사양을 하십니다. 항상 밤늦은 시간까지 집에서 아이만 끌어안고 있다가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엄마 아직도 집에 안 갔어? 라고 말씀을 드려야 아쉬워하는 얼굴로 시댁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남편 출근하면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음엔 어머니가 애를 다 봐주셔서 저는 좋았습니다. 조리원에 2주밖에 안 있어서 몸도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회복에만 전념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어머님이 내 아이를 좋아해주고 알아서 봐주신다고 하면 제가 회사의 복직도 금방 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머님에게서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저나 남편이 있어도 본척 만척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아이에게 달려가세요. 우리 정연이 엄마 보고 싶었어? 혼자 노느라 많이 힘들었지? 처음에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분명히 제 아들에게 본인이 엄마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장난으로 하시는 소리인가 싶다가도 생각하면 생각을 할수록 기분이 꽤 불쾌하더라고요. 이 일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냐고 저보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어느 정도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것 같대요. 남편한테 그런 소리 듣고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어머님이 또 우리 집에 오시자마자 정연아, 엄마 왔어요. 보고 싶었지? 라고 말씀하시길래 전날에 남편이랑 말다툼했던 것도 생각이 나서 갑자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어머님, 우리 아이 예뻐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아이한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헷갈려 할 것 같아요. 할머니라고 하셔야지, 엄마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제 아들을 품에 안은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째려보고 도끼 눈을 하시면서 뭐? 무슨 소리야? 얘는 내 아들이지. 잘 봐봐. 정연이가 너를 닮았니? 나를 더 닮았니? 완전 내 얼굴이랑 빼다 박았잖아? 라고 하시는 바람에 정말 너무 기분 나빠서 그날 하루 종일 어머님과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농담을 해도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그냥 이대로 가만히 두면 상황이 점점 악화될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이랑 다 같이 외식을 하거나 외출을 하면 항상 우리 아이는 어머님이 데리고 다니려고 하세요. 유모차를 끄는 날에도 어머님이 유모차 손잡이를 잡고 운전을 하겠다 하시고 그게 아닌 날에도 반드시 본인이 안고 다니려 하십니다. 어머님 힘드실 것 같다고 제가 아이를 안으려 해도 갑자기 정색하고 화를 내시면서 아이한테 손도 못 대게 해요. 내가 안고 다닌다는데 왜 그래? 넌 나를 못 믿니? 그리고 식당 종업원이나 누군가가 우리 아이한테 관심 보이면서 예쁘다고 하면 항상 본인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 할머니랑 손자 사이가 좋아 보인다는 식으로 말이라도 했다가는 바로 크게 역정을 내시면서 너는 내가 할머니로 보여? 라고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보통 주변 사람들이 어머님 대신에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저보고 너가 아이 엄마 아니냐는 눈빛으로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일행이 서로 무슨 관계인지 상상이 안 되는 거겠죠. 이러다 보니 저는 점점 시어머니랑 같이 다니는 것도 싫어지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 오는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 옆에 오는 것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머님 보고 이제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남편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부싸움이나 하는 바람에 주변에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 속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 생각해봤는데 세상 어떤 시어머니가 손자한테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게 시키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제 아들에게 하는 집착이 점점 심해져만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불안함에 떨면서 지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더 이상은 참지 못하는 순간이 얼마 전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평소처럼 거실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반찬도 만들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들리는 소리에 제가 잘못 들은 건가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정연이 엄마한테 와봐. 아이고 예쁘다. 근데 우리 아들 이상한 아줌마랑 같이 사느라고 힘들지? 그냥 내일부터 엄마랑 둘이 살까?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치매인지 정신병인지 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대로 뒀다가는 집안에서 저라는 사람의 존재가 아예 사라지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아들을 본인 아들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나중에는 제 남편을 집 나간 자기 남편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선 넘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시어머니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님한테 왜 자꾸 손주 보고 아들이라고 하시냐고 물었는데도 저를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이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눈빛도 완전히 마시간 사람 같았고 어머님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고 소름이 끼쳐서 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아들 뺏기고 말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고 어차피 남편도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날 저녁에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자마자 아이와 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아이를 들쳐업고 친정집으로 들이닥치니까 우리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죠. 남편이랑 싸우고 집 나온 거냐,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시길래 지금까지 있던 이야기를 전부 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도
사돈댁이 노망이 나도 제대로 났다면서 아이는 물론이고 저까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시어머니랑 제 아들을 둘만 붙여두지 말라십니다.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또 찾아오셔서 제 아들 내놓으라 할 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친정엄마 집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하고 남편에게는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고 싶은 건지 자기 엄마가 치매일 리가 없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아들에게 하는 것만 제외하면 평상시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생활하세요. 가끔 나가서 일도 하시고 운동도 다니시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주머니들 모임도 참가하시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만 보면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는 단계를 진작에 넘어서 이젠 무서울 지경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자기 엄마는 치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남편도 못 믿겠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아빠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더 늦기 전에 사돈어른 병원 데려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고 점잖게 이야기했는데도 남편은 계속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에 그대로 있었더니 항상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바로 그 시간에 제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온갖 쌍욕을 하시면서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욕을 하고 악을 쓰는 바람에 더 이상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애 키우면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제게 한 욕설과 내 아들 내놓으라고 악을 쓰시는 걸 통화 녹음해놨다가 너도 한번 들어보라고 보내줬는데 남편은 이 와중에도 허락 없이 아이 데리고 집 나간 제가 잘못을 한 거랍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남편과 결혼 생활을 못할 거라 생각해요. 언제 집에 들어오셔서 제 아들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는데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 낳기 전까지 계속 일했던 직장도 있고 언제든지 육아휴직 그만하고 출근하면 아이랑 저랑 둘이 먹고 살 만큼은 돈도 벌 수 있고요. 우리 친정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니가 제게 해를 입힐까봐 집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말리시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은 돌아갈 생각이 없고요. 계속 남편이 저런 식으로 상황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치매건 정신병이건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남편도 이해하고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한다면 그때는 저도 남편을 도와서 한 번 더 노력해 볼 텐데 지금 같아서는 어림도 없네요. 이러다가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오시는 건 아닐지 너무 무섭습니다. 더 큰일 나기 전에 빨리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저한테는 고부 갈등 같은 것도 없고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줄로 알았는데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보내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어머님이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오셔서 애를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친정 부모님 집 현관문을 쿵쿵발로 차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마침 친정엄마도 집에 함께 계셨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절대로 현관문 열지 말라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남편이 출근해서 일을 하다 말고 달려왔는데 저는 그냥 이혼하고 끝내는 것이 맞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대충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양육권을 제가 갖고 남편이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어요.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건 아니지만 남편은 앞으로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전념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치매 증상인 건지 아니면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머님은 확실히 치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이라 회사 복귀하기 전까지는 친정에서 계속 지낼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아이 봐주시는 것도 그렇고 혹시나 어머님이 또 찾아와서 아들 내놓으라 할까봐 아직은 혼자 사는 건 조금 무섭네요. 다음 주부터 남편과 만나 빠르게 일 처리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아이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